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테크비아이 김기래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특허 분야에서 보면 정말 상당한 그런 역량이 있으신 기업분들이든 아니면 정책적인 분들이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상황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만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말 고도의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꺼이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일반적인 내용을 서두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든가 지식 기반 사회, 특히 미국 사회에서 기업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쉬웠지만 지금까지의 기술 보호 현실이 어땠는지를 몇몇 사례만 가지고 좀 잠깐 보고 나서, 최근에 정말 저는 8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특허업계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느껴왔던 느낌 중에서는 저는 지금이 가장 법제도가 가장 충실하게 기존에 비해서는 잘 정비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그런 국제 교역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G2까지도 서로 보호무역주의로 저희들이 힘든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통상과 관련해서 분쟁이 이런 관세 부분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술 장벽이나 위생 검역 이런 쪽에 비관세 장벽의 분쟁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술 장벽과 관련된 부분의 분쟁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저는 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G2 간의 무역 분쟁, 이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다가 한일 간의 이런 무역 갈등까지 생기면서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같이 공감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바로 엊그제 언론 기사를 제가 취했는데, 좀 암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금년에 2.6% 성장할 것으로 IMF가 봤었는데 이미 2% 정도로 낮추어서, 이건 미국이나 몇몇 국가를 빼고는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단의 전략을 펼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그런 점에서 같이 공감했으면 해서 언론 기사를 그냥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미국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장표는 오션토모라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특허 경매, 특허 가치평가 이런 걸 했던 기업인데, 오션토모가 지금 홈페이지에 현재 올려놓고 있는 그런 통계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과거에는 유형의 어떤 자산이 기반을 이루는 그런 경제 시대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형의 기반으로 이런 어떤 부가 축적되고 있고, 기업이든 국가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R&D가 국가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연구재단에서 우리 총장님이 와 계신데 내년에 24조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금년에 20조 정도 됐었죠. 4조 정도, 20%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미 우리 뭐 정책 당국에서도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R&D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풋하고 있는 것에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우리가 24조를 한다 하더라도 총액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경쟁국 대비 우리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잘 해집고 어떤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가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0%의 그런 예산을 들여서 R&D에 뭔가 힘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어떤 엄청난 정말 저희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잘 못 해내면 뭐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겠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미국의 경우는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80% 이상, 86%를 점하는 정도로 S&P 500대 기업이었었거든요. 즉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수 관리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500대 기업이었는데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미스터 캡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주기적으로 올려줍니다. 이게 2017년 2월 달 거였습니다. 이때는 삼성하고 애플하고 그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일어났을 때죠. 그때 보면 삼성이 약 한 300조에서 1조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시가총액이었었고 애플이 800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삼성의 한 1.5배 정도, 44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많은 반도체 팹, 여러 그 전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들이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오히려 아마 삼성, LG그룹을 합쳐야 페이스북 정도 시가총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뒤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바로 7월 달, 금년 7월 달에 그 미스터 캡에서 올린 통계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애플이 1위였었는데 지금 1000조가 넘는 기업이 4개 기업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한 2.5배 정도 2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1000조가 넘었고 애플도 당연히 1130조가 됐습니다. 800조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늘었어요. 우리 삼성을 보시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은 313조입니다. 한 5%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00조에서 675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쪽에서 이런 그 가치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앞서에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야, 무형의 자산이 저렇게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에 저런 큰 가치로 환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 부분은 수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고 순위를 봤을 때에 야,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제조업만을 통해서 뭔가 국가의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통계를 좀 올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 2년 전에는 상황이 어땠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삼성 아래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2년 뒤에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보다 위로 올라와 있고 미국 기업들 빅컴퍼니들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는 게 삼성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올라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기업의 가치가 과거에는 생산성에 좌우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본 기업들 중에서 애플하고만 비교해 보면 애플과 삼성을 보면 2년 반 전에는 한 2배 조금 넘었었죠. 지금은 한 4배 가까이 가 있죠. 그런 정도로 가치가 커진다. 그러면 애플의 경우는 생산 기반이 삼성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폭스콘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밸류 체인을 형성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된 과거에 2015년도에 연구된 것이 얼마 전에 타계하신 그 우리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창조경제 연구회를 이끌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을 특허청 보고서 낸 것을 제가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2019년도 오면서 보는 그러한 모든 통계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뼈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뭔가 시장이 저렇게 바람직하게 우리가 봤을 때 좀 크게 성장해가는 기업들이 있는 그러한 그 국가의 경우는 뭔가 우리와 다른 그런 무형의 자산, 즉 지식재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가치로 현재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제가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그 GJ의 뭐 기획단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시고 과거에 기획단장 하셨던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저도 이게 2009년인가요? 그때 그 기고를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연구했던 지재위에서 나중에 이제 연구한 사례가 나오는데 요때 그 시장에서 좀 많이 언급됐던 게 저는 이제 엠피맨닷컴이라는 지금은 망해서 없는데 그 회사의 특허 때문에 조금 그 업무에 좀 이렇게 그 잠깐 관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엠피맨닷컴이 특허가 3건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3건이 다 국내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고 그 중에서 다행히 미국 출원한 게 있었는데 그 회사는 이제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났고 미국 특허가 아이리버 같은 그런 채권단들한테 넘어가서 나중에 미국의 MPE의 특허 괴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MPE에 팔려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상당한 그런 우리 국가적인 부가 저는 이제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엠피맨닷컴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소니의 신화를 일으킨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즉 아이팟의 그 성공 사례가 결국은 이 엠피맨닷컴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애플이 성공한 그 아이팟 성공 사례가 엠피맨닷컴의 사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2012년도인가 지재위가 우리 국내에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보호되질 않아서 그 어떤 국부 창출에 제대로 기여를 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정책 연구 과제에서 첫 번째로 올라온 게 저는 이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재위 보고서에 보면 로열티 손실, 로열티 수익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것만 무려 3조 원이라는 통계를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지만 소니도 워크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전혀 만들지 못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 자동차 메이커죠. 완성차사가 거기에 뭐 도장 공장, 도장 페인팅하는 도장 공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걸 모방해서 출원을 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분쟁으로 와 있었고, 특허청에서는 그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그 모방 출원한 것은 무효가 됐고, 이제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기술 탈취 부분은 현재 중앙지법에서는 중소기업이 패소를 했고, 이게 다행히 특허법원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특허법원? 이게 왜 특허법원에 가 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지재위가 이런 그 소송 관할과 관련해서 특허 소송을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선한 내용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한 그 관할을 좀 집중해서, 그런데 좀 그 특허를 알 수 있는 판사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특허가 이쪽 그 대기업이 모방한 것으로 지금 다툼이 생긴 그 특허의 무효를 판단한 특허법원이 지금 이제 침해 여부, 손해배상이나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판단하게 되니까 전문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이런 보호의 취약성 부분에서는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국내 중소기술벤처가 국내에서 안착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더 빠르게 탈피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로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 판사 한 분이 보니까 통계를 낸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 중간값이 과거 한 10년 정도 동안 약 6천만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이런 그 출처를 여기 써놨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중간값이 약 65.7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 차이를 한 10배로 보더라도 지금 100배가 넘거든요. 110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가 무형자산 부분에서 지식재산이 인정받아야 될 그러할 가치는 현재 무시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경제 발전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정책 당국자분들과 우리 업계에 같이 있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30년 정도 이 특허 관련된 업무를 쭉 해왔었는데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통신공학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애트리 특허를 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술 이전 이런 그 중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애트리 특허 가지고 조금 그 중개 수수료도 좀 맛을 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직접 써봤기 때문에 어느 연구자분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분석을 했고, 그런 데서 특허들을 좀 고르고 해서 중소기업들에 넘겨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기술의 가치는 이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30년 전에, 벌써 한 40년 되나요? 하여튼 40년 전에 제조업에서 일본, 그 다음에 뭐 한국 등 유럽 기업들 이런 데들한테 제조업이 밀리면서 프로패턴트 정책, 즉 특허를 아주 강하게 보호해서 나름대로 어떤 R&D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어떤 기업들에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이렇게 80년대 초반부터 특허법원, 우리 특허법원에 해당되는 연방순위 항소법원을 만들고 권리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주는 균등론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80년대 초반에 생겼고, 그리고 베이돌법으로 기술 이전을 확산시키면서 기업들이 R&D 성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 국제적인 무역에 이 지식재산을 묶어서 이 후발 개도국들의 그런 어떤 그 모방으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롭지 않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R&D 성과를 국부로 창출해가는 그런 전략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지금과 같은 앞서서 본 그 무형자산의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요게 며칠 전에 제가 그 와이포 그 통계 자료를 뽑은 건데, 보면 요게 중국의 출원 통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요 지금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EU가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저희 위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20만 건 수준의 세계 4위에 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잠재력이고 앞으로의 그런 어떤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노정되어 있는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지식재산 부분에서는 중국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원에서는 이제 4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아직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과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인프라를 좀 더 선순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각오를 그 특허청장에 해당되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앞으로 중국은 뭐 우리는 3배로 법제를 만들었는데 5배까지 배상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발표한 그런 내용을 잠깐 다뤘습니다. 이제 우리 법제가 바뀐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법제가 아주 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령들이 다 지난 연말에 바뀌어서 이미 7월 9일에 한 3개월 전에 시행이 됐고요. 그 시행된 것에 보면 이제 기존의 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바꿨는데 이거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모 대학 교수님의 특허를 가지고 11년 1개월을 싸웠는데 무효는 안 당했는데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침해를 따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그 손해배상액을 지금 단순히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토대 자체가 통상적 실시료에서 기존에 낮은 수준으로 잡혀있던 기준 자체를 합리적 실시료라고 완전히 그 법 틀에서 산정하는 내역 자체를 바꿀 수 있게끔 지금 법이 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배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실제 이제 권리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들한테는 정말 이게 도움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분쟁을 했을 때 그때 그 교수님하고 같이 교수님을 도와서 분쟁을 했을 때에는 소프트웨어 특허였었거든요. 소스 코드를 보기 전에는 아무리 기능이 똑같아도 판사님한테 똑같은 기능을 보여줘도 그 내부의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발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랬을 때에 구체적 행위 태양을 침해자가 제시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다른데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처음에 그래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밝혔다가 영업비밀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쪽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안 내면 비밀 유지 의무를 상대방한테 주고 오픈하도록 하는데 그걸 안 내면 재판부가 그냥 침해한 것으로 하더라도 법제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영업 비밀을 감추면서 밝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이런 특허 보호 측면에서는 크게 작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특허청에서 이런 뭐 국선 대리인 제도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보호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많은 그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법제는 저는 엄청난 진보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7월 9일 이후에 제출된 그런 어떤 특허 분쟁들이 판결문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서울대 이정호 교수님 갑자기 어느 날 미국에서 어느 개인 교수님한테 4,400억을 배상하라는 평결. 미국은 배심원이 사실심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심의 결과를 이제 평결이라고 하는데 그 평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4억 불을 배상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 한 사람에 4,400억이 되는데 이것이 딸랑 특허 한 건입니다. 특허 한 건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직도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는 넣어놓지를 못했는데 기사화돼 있는 것만 냈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이게 국내에서도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벌크 핀펫이라고 하는 게 에트리 지금 원장님이시죠, 이분이. 에트리 원장님이 며칠 전에 보니까 기고를 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제2의 벌크 핀펫 특허 같은 것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전기역과 트랜지스터 반도체 분야에서 이루기 힘들었던 그러한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묻힐 뻔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뭔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잘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유망한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향후의 마켓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서비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고 그것이 상당한 어떤 시장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펀드가 없으면 외부의 펀드를 이용해서라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만 좋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커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제도적인 보호 조치를 꼭 받을 수 있는 것에 좀 몰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허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대학이나 기업들의 경우 보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활용하려고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가 한번 굳어져 버리면 조금이라도 다른 모양의 어떤 형태를 내 권리다라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출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까지 커버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학이나 기업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확보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 특성에 따라서 활용을 다각화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창업하는 용도로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소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활용을 다각화하는 그러한 그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투자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지금까지 그 미국 소송만 일부 변호사 비용은 그 성공 고수입니다. 일부 변호사 성공 고수를 하면서도 현재까지 15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드를 받진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금융 쪽도 좀 발달되어 미국처럼 저희가 국내에서 그거를 투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파생 상품 투자를 하는 소송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데에 투자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어떤 외부 투자 자본과 그다음에 전문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좋은 특허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우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회사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런 리스크를 털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네, 김일호 대표님.